사실 제가 남들보다 클 수 있는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그 남자의 나직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망설이는 걸까요? 스탠드 불빛을 낮게 줄이자 좁은 공방 안은 오직 저희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48, 남들은 이제 다 저물어가는 나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생소한 떨림이었어요. 아니, 15년 동안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줄 알았던 제 감정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2살 어린 그 남자의 투박한 손가락이 제 뺨을 조심스레 쓸어내릴 때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세월에 처진 살결과 바느질로 엉망이 된 주름진 손이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15년 만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전 이 사람을 영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제가 먼저 그를 밀어냈었죠. 도대체 그 무뚝뚝한 남자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오직 가죽 냄새와 기계 소리뿐이던 제 무채색 일상을 화려한 색채로 뒤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수연, 올해 나이 48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15년 전 사고로 하나뿐인 아이를 가슴에 묻은 뒤로 제 공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공방 문을 엽니다. 환기되지 않은 텁텁한 가죽 냄새를 맡으며 무거운 재봉틀 앞에 앉죠. 드르륵, 드르륵. 날카로운 바늘이 가죽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독한 어깨 통증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손마디는 늘 부어올라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죠.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문을 닫고 돌아갈 집이 너무나 고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TV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로 외로움을 달래는 일상. 48세 여자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너무 수척해요. 좀 챙겨 먹고 살아요라는 이웃들의 빈말에도 저는 그저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영영 혼자 늙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죠. 피로에 젖어 비틀거리며 공방 계단을 내려가던 제 발이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뒤로 붕 뜨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누군가의 억센 팔이 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고동소리, 그리고 빗물 섞인 땀 냄새.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가죽 가방 20개를 이번 주까지 넘겨달라는 거래처 독촉에 저녁도 거른 채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가니 눈꺼풀은 천근만근이고 어깨는 누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공방 셔터를 내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에고,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네.
혼잣말을 내뱉으며 우산을 펼쳐들고 공방 앞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계단 타일이 비에 젖어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발을 내디뎠는데 아차 하는 순간 발이 허공으로 쑥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뒤로 확 쏠리면서 악 소리도 안 나올 만큼 당황했죠. 이대로 굴러떨어지면 크게 다치겠다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였어요. 어디선가 조심하세요 하는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가슴팍이 묵직했죠. 제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누군가의 품 안으로 자석처럼 착 달라붙었습니다. 빗줄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타인의 심장 박동. 1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체온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어보니 빗물에 젖은 검은색 헬멧을 쓴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헬멧 실드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고 강렬한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 남자는 제가 완전히 중심을 잡을 때까지 허리를 감싼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어찌나 센지 제 허리가 한 손에 다 잡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자가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에 걸치는데 빗물에 젖어 뒤로 넘겨진 짧은 머리카락과 짙은 눈썹 그리고 꽉 담은 인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야들야들한 게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야생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젖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어깨와 가슴 근육이 어찌나 떡 벌어졌는지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더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더듬거리며 인사를 하자 그제야 남자는 안심한 듯 손을 뗐습니다. 그가 우산을 씌워주며 제 공방 앞 계단 옆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가리키더군요. 알고 보니 근처 야식 배달을 왔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저를 보고 본능적으로 뛰어온 거였습니다. 이 계단 비 오면 위험합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나중에 제가 아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남자는 무뚝뚝하게 말을 내뱉고는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비에 젖은 채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티셔츠 너머로 다 보이더라고요. 배달통을 싣고 빗길을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방망이질 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이름은 진혁이었고 저보다 2살 어린 46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링 위에서 땀 흘리던 복서였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사람을 낚아채는 순발력이나 몸짓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지낸다는 그 남자가 그날 밤 제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사라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가 저를 안았을 때 느껴졌던 그 묵직한 팔뚝의 감촉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48살 먹은 여자가 주책맞게 왜 이러나 싶어 찬물로 세수를 해봐도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죠. 15년 동안 가죽 냄새만 맡으며 죽어 지내던 제 공방에 그 남자의 거친 땀 냄새가 스며든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늘 지겹게만 느껴지던 공방으로 가는 길이 왠지 모르게 설레기까지 하더군요. 혹시 오늘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며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방 문 앞에 서 있는 진혁 씨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 투박한 차림이 아니라 젖지 않은 마른 옷을 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듬직하고 위압적이었거든요. 그는 한 손에 커다란 연장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제 보니까 계단이랑 공방 문이 너무 삐걱거려서요. 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내뱉은 그 한마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 무뚝뚝한 남자가 제 일상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방 문 앞에 서 있는 진혁 씨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배달일 하느라 바쁠 텐데 이 이른 아침에 여긴 왜 다시 온 걸까 싶어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발끝만 툭툭 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쓱 내밀었습니다. 오는 길에 김밥 좀 샀습니다. 속이 든든해야 일도 하는 법이니까요. 무심하게 툭 내뱉는 말투가 어찌나 투박한지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봉지를 받아드는데 손끝이 살짝 스쳤거든요. 어제 비에 젖었을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워지더라고요. 진혁 씨는 제가 고맙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묵직한 연장 가방을 바닥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풍기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가죽 냄새 많이 맡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좀 봐드릴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혁 씨는 공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주인인 저보다 더 당당하게 안쪽을 살피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한지 좁았던 공방이 갑자기 꽉 차는 기분이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환풍기를 뜯어내는 그의 팔뚝을 보는데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전직 복서였다더니 팔뚝에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오른 게 무슨 강철 밧줄 같았습니다. 드라이버를 돌릴 때마다 어깨 근육이 티셔츠를 뚫고 나올 듯 꿈틀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먼지가 너무 쌓였네요. 이러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환기가 안 되지. 기름때 묻은 환풍기를 뚝딱뚝딱 닦아내고 고치는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도 먼지 날리니까 저기 가서 김밥이나 드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죠. 그 말투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이 공방에서 모든 걸 혼자 해왔거든요. 전구가 나가면 의자 밟고 올라가 직접 갈고 배수구가 막히면 팔을 걷어붙이고 오물을 치웠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저 또한 기대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는 겁니다. 환풍기를 다 고친 진혁 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구석에 쌓여있던 커다란 가죽 롤들을 쳐다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소가죽 롤들은 하나에 수십 킬로그램씩 나갑니다. 제가 옮길 때는 낑낑거리며 바닥에 끌다시피 해서 옮기던 것들이었죠. 이건 왜 여기 둡니까? 작업대 옆으로 옮겨야 편할 텐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 씨가 가죽 롤 2개를 양팔에 척하고 끼워 올렸습니다. 제 눈에는 산더미 같아 보이던 무게를 마치 가벼운 깃털 다루듯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쫙쫙 갈라지는데 그 탄탄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죽어있던 공방의 공기를 휘저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혁 씨. 그거 진짜 무거워요. 조심하세요. 제 걱정 어린 외침에도 그는 코방귀를 뀌며
순식간에 가죽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나니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투박한 손등으로 쓱 닦아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남자답던지. 48년 동안 제 인생에 이런 남자의 향기가 진동했던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하네. 공기도 맑아졌고. 진혁 씨는 만족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건넨 시원한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힘차게 움직이는 걸 보는데 제 심장까지 덜컥거렸어요. 진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넘어진 거나 생각하세요. 그쪽 몸이 너무 종이장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종이장 같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48, 억척스럽게 공방을 지키며 스스로를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 남자 앞에서는 저도 호호받고 싶은 연약한 여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진혁 씨는 다시 연장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저기 삐걱거리는 문 경첩 좀 갈아야겠습니다. 소리가 거슬려서 배달 가다가도 신경 쓰여요. 가겠다는 건지 또 오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그 투박한 인사가 저는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진혁 씨가 떠난 공방에는 쾌쾌한 가죽 냄새 대신 은은한 땀 냄새와 시원하게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혁 씨는 배달 틈틈이 제 공방에 들러 낡은 의자를 고치고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내려주고 무거운 택배 박스들을 묵묵히 옮겨주었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으로도 제 텅 비어있던 일상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이 제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유난히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진혁 씨가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얼굴로 공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용기를 냈습니다. 진혁 씨, 오늘 날씨도 선선한데 일 끝나고 저랑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제 제안에 진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그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리더니 이내 굳게 닫혔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막걸리. 좋죠. 안 그래도 목이 좀 칼칼했는데. 평소답지 않게 진혁 씨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방 근처 오래된 천막이 드리워진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마침 하늘에선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추적추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타닥타닥 정겨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저미게 만드는 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진혁 씨는 커다란 손으로 막걸리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손마디가 어찌나 굵고 단단한지 그 손에 들린 작은 잔이 유난히 가냘파 보였죠. 정연 씨, 아니 수연 씨, 공방 일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닐 텐데.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연 씨라는 그 세 글자가 빗소리를 타고 제 귓가에 머무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5년 동안 저는 누구의 엄마 혹은 공방 사장님으로만 불렸거든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몸 힘든 거야 참으면 되는데 가끔은 그 적막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텅 빈 공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자 알싸한 기운과 함께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진혁 씨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잔을 비울 뿐이었죠. 그러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기분. 저도 링 위에서 펀치 맞고 쓰러졌을 때보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 혼자 누워있을 때가 더 아프더라고요. 복싱 관두고 배달일 시작하면서는 더했죠. 헬멧 쓰고 있으면 세상이랑 단절된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길 위를 달릴 때, 그럴 때 참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진혁 씨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켜켜이 쌓인 세월의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강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 속에는 저 못지않은 깊은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사고로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남편과도 남이 되어버린 그 시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정리하던 그날의 비참함,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던 그 새벽의 공기를요. 진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손 옆에 놓인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전 사실 제대로 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복싱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부상으로 링을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사기도 당해보고 밑바닥까지 굴러봤습니다. 사람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죠. 그래서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요. 그는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견뎌온 방황과 상실의 무게가 제 어깨 위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48의 여자와 46의 남자.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똑같은 색깔의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포장마차 천막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 좁은 공간 안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팠구나. 나만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수연 씨, 아까 손목 주무르는 거 봤습니다. 파스만 붙이지 말고 나중에 제가 약국 가서 좋은 약 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 건 초기에 잡아야지 나중엔 칼질도 못해요. 취기가 조금 올랐는지 아니면 마음이 열렸는지 진혁 씨의 말투가 아까보다 훨씬 다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그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제 심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 그건 제가 세상에 내놓았던 그 어떤 가죽 가방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안주 삼아 꽤 오랫동안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설 때 그는 제 우산을 대신 들고 자기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른 채 우산을 제 쪽으로 깊숙이 기울여 주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에 공방 문 열 때쯤 다시 오겠습니다. 문 경첩 손봐야 하니까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굽어버린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젖은 발을 씻고 누웠는데 평소처럼 집이 적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여전히 그의 낮은 목소리와 빗소리가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향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진혁 씨가 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낡은 작업화가 놓여있던 자리에 놓인 정체 모를 상자였죠. 공방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한 글씨로 손목 아플 때 붙이세요라고 적힌 메모지 한 장과 함께 약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고급 파스 몇 팩이 들어있더군요. 어제 술자리에서 제가 무심코 손목을 주물렀던 걸 이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쪽이 찌르르하니 달구어진 이날을 갖다 댄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아프다고 할 때 좀 쉬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제 통증을 먼저 살피고 직접 약까지 구해다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잠시 후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진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다가오는 그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조금 상기되어 있더군요. 그거 붙여보셨습니까? 운동할 때 쓰던 건데 효과가 꽤 좋을 겁니다.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제 반응을 살피는 그 눈동자는 순한 강아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그를 공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놓았죠. 배달일하느라 늘 끼니를 거르거나 길거리에서 대충 때우는 그를 위해 집에서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밑반찬들을 담아왔거든요. 매일 밖에서 사 드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좀 준비했어요. 진혁 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자 이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큼지막한 고기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올려주는데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약부터 붙이고 먹읍시다. 이 손으로 밥 차리느라 더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상자에서 파스를 꺼내더니 제 오른쪽 손목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손목을 감싸주는데 그 압도적인 크기와 온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46세 남자의 투박한 손가락이 제 여린 살결 위를 천천히 지나가며 파스를 꼼꼼히 붙여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가죽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한 그 손길에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48살이나 먹고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수연 씨, 손이 참 고와요. 이런 손으로 고생만 하고 앞으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나한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방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제 심장 속으로 묵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진혁 씨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가 맛있게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작업대 아래 숨겨두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그를 생각하며 만든 가죽 지갑이었죠. 진혁 씨의 손 크기에 딱 맞게 그리고 거친 배달 일을 해도 쉽게 닳지 않도록 가장 질 좋은 통가죽을 골라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습니다. 지갑 모퉁이에는 그의 이름 이니셜 J, H를 깊게 새겨 넣었고요. 이거 진혁 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배달하시다 보면 지갑 쓸 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지갑을 건네자 진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지갑을 만져보는데 그 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제 인생에 누군가 저를 위해 이런 걸 만들어준 건 처음입니다. 수연 씨, 저 같은 놈한테 이런 건 과분한데. 그는 지갑을 가슴팍 주머니에 소중히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제 공방의 낡은 것들을 고쳐주었고 저는 그를 위해
정성 어린 도시락을 쌌습니다. 투박한 가죽과 거친 바늘 소리만 가득했던 제 공방에 어느새 따뜻한 밥 냄새와 남자의 듬직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쁨,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행복. 저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끝내고 공방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되십니까? 수연 씨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우리 두 사람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5년 전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떠났던 그 사람, 제 전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소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공방을 휘젓고 가려 할 때 진혁 씨가 그 큰 덩치로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라고 으름장을 놓던 그 뒷모습,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고요. 전 남편이 물러가고 공방에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진혁 씨의 옷자락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옥상에 좀 같이 가달라고요. 우리 공방 건물 옥상은 서울 변두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낡은 공간입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저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그곳에서 저는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입을 뗐습니다. 진혁 씨, 저 사실 겁이 참 많아요. 15년 동안 아이를 잃고 남편과 헤어지고 제 인생은 늘 겨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그게 다시 저를 무너뜨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 목소리가 밤바람에 잘게 떨렸습니다. 진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옆 얼굴이 달빛을 받아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강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거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혁 씨를 만나고 나서 제 공방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따뜻한 밤 냄새가 나고 당신이 고쳐준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저 48이나 먹은 주제에 염치 없게도 진혁 씨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 말고 제 곁에서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고백이었습니다. 48세 여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남들이 보기엔 주책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했어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상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려오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진혁 씨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더 꽉 쥐더니 제 몸을 자기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곰 발바닥같이 커다란 두 손으로 제 뺨을 감싸쥐었어요. 그 손이 어찌나 뜨거운지 제 얼굴 전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저 같은 놈은 말주변이 없어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뚱이 하나로 배달일하며 사는 놈이라 당신 같은 고운 사람 옆에 있어도 되나 매일 밤 고민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야경보다 더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남편이라는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당신 등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당신이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내 이 거친 손바닥으로 당신의 굽은 등을 평생 받쳐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수연 씨, 저랑 연애합시다. 남은 인생, 제가 당신의 든든한 가죽 보호막이 되어 드릴게요. 그의 고백은 복싱 선수의 펀치처럼 제 심장 정중앙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혁 씨는 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고 그의 넓은 가슴팍에서는 기분 좋은 땀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 났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 그리고 연인이라는 그 따뜻한 이름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 씨는 제 젖은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요. 내 옆에선 웃기만 해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닫혔던 세상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옥상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아주 오랫동안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도 혼자 먹는 차가운 라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혁 씨라는 듬직한 산이 제 뒤를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48, 46의 나이에 뜨겁게 타오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늦깎이 사랑이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된 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진혁 씨의 과거라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연인이 되고 난 뒤의 공방은 이전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쾌쾌했던 가죽 냄새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제 매일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48이라는 나이에 이런 기분이 다시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진혁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거울 속 제 얼굴에는 15년 동안 실종됐던 생기가 화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남들 다 아는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근사한 카페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데이트 장소는 바로 이 손바닥만 한 공방이었거든요. 진혁 씨는 배달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제 공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양손 가득 시장에서 사온 순대며 떡볶이, 때로는 정육점에서 갓 끊어온 고기를 들고 말이죠. 수연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앉으세요. 제가 오늘 특식 준비해 왔으니까. 진혁 씨는 제 손에 든 가죽칼을 뺏어 들고는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좁은 작업대 위에 신문지를 깔고 소박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듬직한 어깨를 들썩이며 나무젓가락을 쪼개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어찌나 꽉 차는지. 굳이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좁은 공방에서 그와 마주 앉아 나누는 한 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찬이었습니다. 이거 한 점 드셔보세요. 시장 입구 할머니네 건데 수연 씨 좋아할 것 같아서 줄 서서 사왔습니다. 그가 건네주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 정성에 마음까지 배불러 왔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차가운 라면이나 물에 만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고르고 줄을 서고 따뜻할 때 먹이고 싶어 달려온다는 것. 그게 이렇게나 눈물나게 고마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진혁 씨가 사온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죽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는 턱을 괴고 한참이나 넋 놓고 바라보곤 했죠. 수연 씨 바느질하는 거 보면 꼭 예술가 같습니다. 손끝이 어쩜 저렇게 야무집니까? 그의 투박한 칭찬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예술은 무슨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예술로 보인다는 게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때로는 그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큼지막한 손이 제 굽은 어깨에 닿을 때면 지독했던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고 그 온기는 제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시린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공방 더 넓은 데로 옮깁시다. 채광도 잘 들고 당신 좋아하는 꽃들도 입구에 잔뜩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진혁 씨가 그리는 우리의 미래를 듣고 있으면 제 가슴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뒤로 저는 미래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았거든요.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버티는 게 목표였던 제 인생에 진혁 씨는 눈부신 환희와 희망이라는 색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공방 사장이 웬 덩치 큰 남자랑 붙어 다닌다더라 하고 수군거려도 우리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혁 씨는 제 손을 더 꽉 쥐며 속삭였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고개 숙이지 마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꿈결 같았습니다. 진혁 씨의 땀 냄새 섞인 포옹과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저는 15년 만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던 아침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찬란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 몇 대가 거칠게 멈춰 서더군요.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에서 내린 시커먼 정장의 사내들이 제 공방 문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눈빛이 공방 안을 훑기 시작했고 그 순간 진혁 씨의 얼굴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행복이 너무 과분하다 싶으면 꼭 시샘이라도 하듯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요? 진혁 씨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공방에 꽃을 심을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 평화롭던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골목의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검은색 세단 석 대가 제 공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선글라스를 쓴 시커먼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떼거지로 쏟아져 내렸죠. 여긴가? 그놈이 숨어 있다는 데가? 낮고 살벌한 목소리와 함께 그들이 제 소중한 공방 안으로 구둣발을 내디뎠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닦아온 바닥에 진흙 발자국이 남겨지고 진열해둔 가죽 가방들이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작업대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마침 뒤편에서 가죽로를 정리하던 진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을 마주한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던 그 선한 눈동자는 간대없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서려 있었죠. 진혁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진혁 씨는 대답 대신 저를 자기 등 뒤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긴 왜 왔어? 나랑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진혁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들 중 가장 체격이 큰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약속? 야, 최진혁. 내가 우리 뒤통수를 치고 이런 구석진 데서 계집애랑 소꿉 장난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저지른 일이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지. 사내들이 진혁 씨의 팔을
양쪽에서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진혁 씨는 평소에 그 엄청난 힘으로 뿌리칠 법도 한데 어쩐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체념한 듯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마치 자기가 저항하면 저에게 해가 갈까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처럼요. 가자고. 형님이 기다리신다. 그들은 진혁 씨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 그들의 차문을 두드렸어요. 이거 놓으세요. 이 사람 아무 죄 없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내들은 저를 차갑게 밀쳐냈고 진혁 씨는 차창 너머로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금방 올게요. 먼지를 휘날리며 차들이 사라지고 난 뒤 골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죠.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시장 사람들이 공방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를 동정하거나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 저 공방 사장 말이야. 결국 사고 쳤네. 저 남자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대. 들었어? 강남 쪽에서 엄청나게 악명 높은 조직의 해결사였다며? 사람 패는 게 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평판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깡패놈이랑 살림을 차렸다. 저 여자 돈 노리고 접근한 거다. 전직 복서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운 놈이다라는 잔인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공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진혁 씨가 고쳐준 환풍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가 정성껏 옮겨준 가죽들이 작업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가 남긴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그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선물해준 파스가 붙은 제 손목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요? 그 단단한 어깨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 흉기였을까요?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진혁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공방 유리창 너머로 저를 비웃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진혁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는 전 남편의 연락이었죠. 진혁 씨가 끌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공방 안은 지독한 정막 속에 잠겼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지독한 고독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시장 골목의 공기가 전보다 수만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거든요. 겨우 용기를 내어 가게 앞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살갑게 인사하던 옆집 과일가게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퇴하고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 치는 깡패놈이랑 정분이 났으니 저 속은 오죽 시커멓겠어? 곱게 가죽 가방이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순 사기꾼 아니야? 그 뒤로 들려오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 잃고 불쌍하게 살더니 결국 질 안 좋은 놈한테 홀린 거지. 그 남자 배달원 코스프레 하면서 수연 씨 재산 노린 거라던데 경찰이 잡아간 거 보면 보통 놈이 아닌 모양이야.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비난들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조차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밤마다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제 거친 손목을 어루만지던
그 조심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을까요? 사람 패는 게 일이었다는 그 거친 손이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떨리던 게 다 거짓이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진혁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나한테 보여준 모습 중에 진짜가 있긴 했나요? 허공에 대고 물어도 돌아오는 건 돌아가지 않는 차가운 환풍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공방 셔터를 굳게 내리고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목이 마른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처참하게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15년 전 아이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밑바닥의 감정이 다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역시 나 같은 여자에게 행복은 허락되지 않는 거였어. 누군가를 믿으려 했던 내가 바보였지. 자책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진혁 씨가 고쳐준 의자를 발로 차버리고 그가 사다 준 파스팩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나타나지나 말지. 왜 죽어있던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렇게 며칠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하고 초라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제 공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길한 곳이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가끔은 누군가 문에 대고 깡패 마누라 나오라며 발길질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상황.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날카로운 가죽칼을 보며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던져두었던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며 어둠 속을 밝혔습니다. 진혁 씨를 연행해 갔던 그 험악한 사내들 중 한 명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최진혁 면회 오고 싶으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여기로 와라. 혼자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로 가득 찼던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인지 혹은 마지막 확인인지 모를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그가 보여준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을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자꾸만 빗나갔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할까? 아니면 왜 나를 속였냐고 울며 매달려야 할까?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면회실, 그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진혁 씨의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멍이 든 광대뼈. 평소에 그 듬직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상처투성이가 된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진혁 씨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진혁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정말 소문처럼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묵직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대로 다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혁 씨는 과거 복싱을 관두고 방황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조직의 운전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죠. 조직이 정재계 인사들과 결탁해 비자금을 만들고 사람들의 눈물을 빼앗는 것을 보며 진혁 씨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자금 장부와 이중 장부를 몰래 복사해서 경찰에 넘겼어요.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그는 조직을 무너뜨린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조직의 잔당들은 복수를 위해 진혁 씨를 끈질기게 추적해왔던 겁니다. 경찰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분을 세탁해주고 서울 변두리인 우리 동네로 숨겨주었던 것이죠. 배달원이라는 직업도 무뚝뚝하게 사람들을 피하며 지냈던 것도 모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독한 길이었던 겁니다. 저를 끌고 간 사람들은 조직의 남은 놈들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잔당들이 제 위치를 파악했다는 첩보를 듣고 급하게 저를 연행하듯 빼낸 거예요. 당신 공방이 습격당한 것처럼 보인 건 미안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저를 지키기 위해 사랑한다는 말조차 아껴 쓸 이 남자의 고통이 느껴져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왜 말을 안 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유리벽에 손을 대자 진혁 씨가 자기의 커다란 손을 제 손바닥 위에 겹쳐 올렸습니다. 비록 유리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의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저 같은 놈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증언이 끝나면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잊고 평범하게 살아요. 당신처럼 고운 사람은 나 같은 놈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됩니다. 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잊으라는 그 잔인한 말이 사실은 저를 가장 사랑하기에 내뱉는 마지막 배려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렸고 수사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수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진혁 씨, 가지 마요. 나 당신 절대 안 잊어. 끝까지 기다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야 해요. 알겠어요. 진혁 씨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이 담긴 고개를 끄덕임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그의 자리를 지켜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갑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리기 위해 손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진혁 씨가 떠나고 난 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가 없는 공방은 예전보다 더 적막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그가 고쳐준 환풍기를 돌리고 그가 옮겨준 가죽 롤을 쓰다듬으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나 하나면 충분했고 그가 내게 준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유난히 노을이 붉게 타올라 공방 안까지 붉은 빛이 깊숙이 스며들던 날이었죠. 밀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공방 앞 골목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들리던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고 나직한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저는 쥐고 있던 가죽칼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공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 아래 그토록 그리워하던 듬직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헬멧을 벗고 저를 바라보는 그 남자, 진혁 씨였습니다. 6개월 만에 마주한 그는 전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수연 씨, 저 왔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그의 얼굴이 자꾸만 번져 보였죠. 저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 그의 품으로 날아가듯 안겼습니다. 진혁 씨는 기다렸다는 듯 제 허리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어요. 6개월 전 면회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만 느꼈던 그 온기가 이제야 온전히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혁 씨, 정말 진혁 씨 맞죠? 안 떠나는 거죠?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제 질문에 진혁 씨는 대답 대신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일도 숨길 일도 없어요. 법정 증언도 다 마무리됐고 조직 놈들도 이제 저를 찾지 못할 겁니다. 수연 씨,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놈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공방 앞 골목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소중한 온기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어떤 거친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이 남자의 넓은 어깨와 제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혁 씨는 제 눈물을 투박한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제 손목에 감긴 낡은 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작업하다 다친 상처에 붙인 거였죠. 그는 그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 손목도 당신 마음도 다 지켜줄게요. 수연 씨 인생에 다시는 비바람 치지 않게 제가 튼튼한 가죽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음이 나는 그 기이한 환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남은 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함께 공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던 문 경첩은 진혁 씨가 예전에 고쳐둔 덕분에 아주 부드럽게 열렸죠. 그날 밤 우리는 공방 스탠드 불빛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이 좁은 공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진혁 씨는 제가 만든 가죽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닳고 닳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그 지갑을 보며 저는 그와 함께할 새로운 앞날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그저 평범한 재회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제 침실의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오로지 서로의 숨소리에만 집중하게 된 그 떨리는 첫날 밤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말이 입술 뒤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그 한마디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더군요. 진혁 씨의 진실이 지역 신문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공방을 향하던 차가운 화살들은 하루아침에 따뜻한 햇살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비겁한 깡패가 아니라 제 몸살이지 않고 거대 악에 맞선 용기 있는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장 골목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아유, 수연 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혁 씨 인상이 보통 선한 게 아니더라고. 사장님,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우리 남편이 진혁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네. 며칠 전까지 침을 뱉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공방으로 떡을 해오고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나 가볍고 간사한가 싶어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진혁 씨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원망하는 법이 없었죠. 그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다시 제 공방의 낡은 선반을 손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저는 이제 없었죠.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진혁 씨의 손을 끌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외출에 쑥스러운 듯 배달 일도 없는데 어딜 가느냐며 머뭇거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의 굵은 팔에 팔짱을 꽉 끼웠습니다. 진혁 씨, 우리 오늘 시장 골목 한 바퀴 다 돌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보란 듯이 보여줄 거니까요. 제 당당한 선포에 진혁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링 위에서 수많은 펀치를 견뎌냈던 그 거구의 남자가 제 작은 팔짱 하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란 듯이 공방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군거림이 들릴까봐 어깨를 움츠렸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진혁 씨의 단단한 이두박근이 느껴지는 팔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이 아니라 경외와 호기심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아이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야채 가게 아주머니의 외침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진혁 씨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이내 제 발걸음에 맞춰 당당하게 보폭을 넓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내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만을 믿고 걷는 길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골목 끝에 있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진혁 씨가 제 손을 가만히 덮어 잡더군요. 수연 씨, 저 사실 아까 사람들 앞에서 팔짱 껴줄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할 줄 알았는데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에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듬직한 산 같은 그의 어깨에선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8살의 수연과 46살의 진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낙오자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를 당당하게 시작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진혁 씨, 고마워요. 나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내줘서, 그리고 끝까지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노을은 우리 두 사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날의 산책은 단순히 동네 한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독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던 우리 두 영혼이 서로를 의지해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온 일종의 독립선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혁 씨는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연 씨,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지 말고 공방에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걸 배웠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열기와 떨림에 제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가죽 향기가 우리를 반겼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맞이하는 가장 특별하고도 긴장되는 밤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깔린 어둠이 공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대신 스탠드의 조명만 아주 낮게 낮췄죠. 주황색 불빛이 일렁이며 가죽 도구들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게 묘하게 긴장되면서도 아늑하더군요. 15년 만에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혹시 진혁 씨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민망할 정도로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연 씨, 저 이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는데 진혁 씨는 공방의 넓은 안쪽 창고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던 그 좁다란 공간 말이에요. 이곳을 조금만 개조해도 될까요? 낮에는 당신 작업 도와주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다시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체육관 겸 제 거처로요. 당신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의 제안은 프로포즈보다 더 뭉클했습니다. 고독한 섬 같았던 제 공방에 그가 닻을 내리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방은 거대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진혁 씨는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창고 벽을 허물고 바닥에 두툼한 매트를 깔았습니다. 가죽 냄새만 가득하던 공간에 기분 좋은 나무 향기와 땀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죠. 한쪽 벽에는 제 가죽 작업대가, 다른 한쪽에는 진혁 씨의 샌드백과 운동기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질적일 줄 알았던 그 풍경은 묘하게도 우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 섬세한 사랑이 깃든 우리들의 삶 말이에요. 아침마다 드르륵거리는 제 재봉틀 소리와 씩씩거리는 진혁 씨의 섀도복싱 숨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리던 이곳이 두 사람의 생기로 맥박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연 씨, 잠깐 쉬어요. 내가 시원한 물 떠왔습니다. 운동을 마친 진혁 씨가 땀에 젖은 채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48세 여자의 일상이 이렇게나 생동감 넘칠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우리는 좁은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은 어떤 가죽을 고를지, 다음 달에는 어떤 운동기구를 더 들여놓을지 수다를 떨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일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니 둘이 있으니 하루가 1분처럼 짧게만 지나갔습니다. 진혁 씨는 제 거칠어진 손마디에 매일 저녁 정성껏 크림을 발라주었고 저는 그의 상처 입은 등 근육을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소중했습니다. 나 사실 15년 동안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그냥 버티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혁 씨가 나를 다시 수연이로 불러줬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고백에 진혁 씨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그냥 수연 씨가 아니라 내 세상을 구한 영웅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요.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재롱 부리며 살 테니까.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우리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텅 빈 공방에서 울려 퍼지던 제 쓸쓸한 독백은 사라지고 이제는 두 사람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넘쳤죠. 차가운 가죽을 만지던 제 손끝에는 이제 온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뜨거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방 앞에 쭈뼛거리며 서 있는 한 어린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샌드백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아이를 본 순간 진혁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공간에 또 다른 작은 기적이 찾아오려는 신호탄이었죠. 그 소년의 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혁 씨는 공방 한편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권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죽 공예를 가르치며 따뜻한 밥을 먹였죠. 15년 전 아이를 잃고 멈춰버렸던 제 모성애가 진혁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다시 기지개를 켠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혈연보다 진한 마음으로 묶인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난히 달빛이 밝아 공방 마당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소처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진혁 씨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다르더군요. 늘 듬직하던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을 피하는 게 꼭 처음 만났던 그날의 수줍은 소년 같았습니다. 수연 씨, 저기 잠시 옥상에 같이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보여줄 게 있어서요.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처음 확인했던 그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서울의 야경은 그때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진혁 씨는 야경을 등지고 서서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수연 씨, 제가 사실 배달 일 틈틈이 하면서 그리고 공방 일 도우면서 몰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수천 번을 고민했는데 결국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린 상자 안에는 화려한 보석 하나 박혀 있지 않지만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은색 반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반지의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았어요. 가죽의 질감을 형상화한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제 손처럼 투박하고 거칠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의 가죽 작품처럼 유연하고 강인한 마음을 담았어요. 46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던 저를 15년 동안 멈춰있던 당신의 세상을 이제는 이 반지처럼 하나로 묶고 싶습니다. 그는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려 가늘게 떨리는 제 약지에 은색 반지를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수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화려한 집도 넘치는 돈도 약속 못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안식처가 되겠다는 건 목숨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라운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제 약지에서 느껴지는 반지의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진혁 씨의 진심이 담긴 그 투박한 청혼에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무덤 같은 공방에 저를 가두었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같은 여자에게도 이런 기적이 오는구나.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환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진혁 씨. 아니, 여보. 나를 다시 꿈꾸게 해줘서,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도 당신의 영원한 편이 되어줄게요.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약지에서 반짝이는 은색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풍파가 닥쳐도 이 은색 반지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진혁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이제 당당하게 그 일을 시작해도 되겠죠? 당신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하지만 혼자서는 차마 엄두 내지 못했던 그 일 말입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을 땐 불가능해 보였던 그 거창한 꿈이 이제 진혁 씨와 함께라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혁 씨가 말한 그 일이란 바로 우리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죽 같은 남자, 진혁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옥상에서 내려와 공방에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연과 진혁의 마음 공방이라고요. 우리의 첫날 밤은 화려한 호텔도 낭만적인 여행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죽 냄새와 정겨운 샌드백 소리가 배어있는 이 소박한 공방이었죠. 침실의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진혁 씨의 커다란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에 늘어진 살결도 신경 쓰였고 바느질에 거칠어진 제 손마디가 부끄러워 자꾸만 이불 속으로 숨기고 싶었지만 진혁 씨는 제 손을 정성스레 끌어당겨 손등 위에 깊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수연 씨, 이 손이 나를 살렸고 이 손이 우리 아이들을 보듬었어요.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픔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당신은 그저 내 품에서 편히 쉬기만 하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릴 때 15년 동안 제 가슴에 맺혀 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마침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 상처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온기로 채우며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구원이 된 가장 뜨겁고도 찬란한 우리 생애의 화양연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후로 우리 공방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가죽 공예를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꿰매고 저녁에는 진혁 씨가 아이들에게 권투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며 세상에 저런 천생연분이 없다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던 시선들은 이제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8. 제 인생은 이미 다 저물어버린 가을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왔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오겠어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루를 버티다 보면 진혁 씨가 제 계단 아래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온기가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연과 진혁의 마음 공방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